퇴근 후 카페에 들어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남편이 자신의 비서와 함께 웃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곧 내 것이 될 테지만 그는 이 카페가 내 것이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단 2마디를 내뱉으며 머리 위 카메라를 가리켰을 때 두 사람은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박서연은 언제나 스스로를 신중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4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인생에는 반드시 차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많은 것을 겪었다. 평생 어려운 시절을 대비해 돈을 모으셨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천성이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 성격이 어느 날 그녀를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해냈다. 8년 전 그녀는 김민준과 결혼했다. 지인들의 회사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대형 건설사의 영업부장이었고 그녀는 같은 회사의 격리팀장이었다. 당시 민준은 그녀에게 믿음직하고 차분한 남자로 보였다. 물론 미남은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얼굴에 자신감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꽃을 선물했으며 구식이라 할 만큼 정중하게 구애했다. 어머니를 여의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 2년간의 외로움을 겪었던 서연에게 그의 관심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없이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민주는 강이 내다보이는 그녀의 넓고 환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왔다. 이 아파트는 서연이 오래된 동네에 있던 부모님의 작은 아파트를 판 돈에 자신의 저축을 더해 구입한 것이었다. 모든 서류는 민준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련 서류들은 모두 그녀의 개인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때는 어떤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결혼 생활의 첫 몇 년은 대체로 평온했다. 영화에 나오는 격정적인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서연은 그런 것을 믿지 않은 지 오래였다. 단정적이었다. 민주는 성실하게 출근했고 그녀는 살림을 꾸리면서 역시 직장에 다녔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았으며 주말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에 가곤 했다. 특별한 충격 없는 평범한 부부의 삶이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민준이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1번, 그러다 2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었다. 그는 늦은 밤 피곤해 지쳐 돌아왔고 질문에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프로젝트가 불붙었어. 고객들이 재촉해. 당신도 알잖아. 서연은 이해했다. 일이란 그런 것이고 건설업계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법이니까. 그녀는 잔소리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다만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다. 그 다음은 전화였다. 전화벨이 울리면 민주는 복도로 나가 조용히 통화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누구 전화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그는 회사라고만 대답하고 입을 닫았다. 예전에는 상사나 고객에 대해 불평하며 30분은 좋게 떠들던 그였다. 이제는 오직 짧은 대답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새로운 향수를 사고 셔츠를 더 자주 갈아입었으며 헬스장에 등록했다. 서연이 그의 옷장에서 새 청바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무심하게 던지듯 말했다. 아, 별거 아니야. 세일할 때 샀어야 하지만 그녀는 그 청바지 가격이 자신의 한 달 식비와 맞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거나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하며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자라나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직감이란 믿을 만한 것, 특히 40이 넘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가정불화를 지켜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또다시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을 핑계로 나갔을 때 서연은 식어버린 차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다. 만약에 그녀는 생각조차 끝맺지 못했지만 심장이 조여왔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을 시험하거나 미행하거나 탐정을 고용하는 대신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은 오랜 지인인 이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였다. 그는 졸업 후 법조계로 진출해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차렸다. 입이 무겁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서류 더미로 가득 찬 그의 아담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이정훈 변호사가 책상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를 들어보니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꽉 쥐었다. 선배,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완벽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고. 나 알잖아. 말해봐. 그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 자신의 의심,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에 대해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알다시피 아파트는 내 명이고 결혼 전에 산 거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나만의 추가 수입원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정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현명한 생각이네. 뭘 원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 작은 사업을 생각해봤어. 카페 같은 거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걸로. 변호사는 생각에 잠겨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마침 며칠 전에 내게 의뢰인이 한 명 찾아왔었어. 카페를 팔고 싶어 하더군. 작고 아늑하고 단골 손님도 많고 유동인구도 괜찮아. 주인이 폴란드에 있는 자식들한테 가려고 빨리 팔고 싶어 해.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인데요? 이정훈 변호사가 금액을 말했다. 서연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최근 몇 년간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더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를 보러 갔다. 카페는 도심 광장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20개의 테이블, 작은 바, 그리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유리창, 갓 구운 빵과 커피 향이 가득했다. 바 안쪽에서는 상냥한 얼굴의 50대 여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분은 강은숙 씨예요. 안경을 쓴 백발의 주인이 소개했다. 여기 매니저인데 개업 첫날부터 일했죠. 만약 인수하시면 이분은 계속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가게의 영혼 같은 분이거든요. 강은숙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갓 구운 크루아상이 맛있어요.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카푸치노를 마셔보았다. 맛있었다. 완벽한 온도, 완벽한 거품.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다. 아늑하고 평온한 분위기. 바로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다. 계약은 3주가 걸렸다. 이정훈 변호사가 모든 것을 확인했고 서류 한 장이라도 민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처리했다. 카페는 서연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모든 서류는 변호사의 금고에 보관되었다. 대출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받았다. 민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카페 문을 열쇠로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강은숙 씨가 쟁반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자, 사장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과 파이를 구웠어요. 은숙 씨,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연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이곳이 제 것이라는 걸 알아서는 안 돼요. 매니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입 무거운 사람이에요. 저도 살면서 별일 다 겪어봤는 거려. 그날부터 서연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평일에는 격리팀장으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아무 일 없는 척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문성 향상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민주는 놀라지도 않고 좋아. 자기 개발 열심히 해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중요한 미팅에 계속 빠졌다. 사실 서연은 주말을 카페에서 보냈다. 직원 관리법을 배우고 납품처를 파악하고 메뉴를 익혔다. 강은숙 씨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모든 단골 손님의 이름을 알고 누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기억했으며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알았다. 저기 구석에 앉은 남자분 보이세요? 그녀가 바 뒤에서 서연에게 속삭였다. 박 교수님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책을 들고 오셔서 더블 에스프레소랑 슈트루데를 주문하시죠. 그리고 저 창가에 앉은 아가씨는 대학생인데 시험 준비 중이에요. 항상 카라멜 시럽을 넣은 라떼를 마셔요. 서연은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얼굴을 익히고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다.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다.
주문한 음료를 받고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정직한 이 작은 세상의 온기가 좋았다. 이곳에는 속임수도, 애매한 말도, 차가운 시선도 없었다. 오직 뜨거운 커피와 갓 구운 빵, 그리고 고마워하는 손님들뿐이었다. 사업은 순조로웠다. 카페는 스스로 유지되었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대출금을 갚고 학장을 위해 돈을 모았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내면의 자신감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는 비상 착륙장이 있었다.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생기든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것이고 남편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집안 상황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그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늦게 들어와 휴대폰에 콜을 받고 말없이 저녁을 먹고는 당신 깨우기 싫어서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이라는 핑계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주말에는 낚시를 간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돌았다. 서연은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공과금 영수증을 찾으려고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구겨진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다. 날짜는 2주 전 수요일 저녁이었다. 2인분 식사에 비싼 와인. 그날 저녁 민주는 야근한다고 했다. 서연은 영수증을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심장은 거의 평온하게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래, 헛것이 아니었구나. 내 직감이 맞았어.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남편의 얼굴에 영수증을 던지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 직장, 카페, 집기 순환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에게는 돈이 있었고 자신만의 사업이 있었으며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었다. 민준이 무슨 짓을 하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 밤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초가을,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최유나, 28살쯤 된 긴 머리에 화려한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옆 부서 영업이사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서연은 공용 공간의 커피 머신 앞에서 그녀를 종종 마주쳤다. 그 아가씨는 언제나 하이힐, 몸에 붙는 원피스, 비싼 핸드백으로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격리부에서 나오다가 민준이 이사실 앞에서 유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는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볍고 짧은 제스처였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바로 저 여자구나. 모든 야근과 레스토랑과 새 옷의 이유. 그녀는 못 본 척하며 지나쳤다. 민주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유나는 서연에게 무심하고 평가하는 듯한 자신이 승자라고 여기는 젊은 여자의 시선을 스치듯 던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카페바에 앉아 있었다. 수요일이었다. 평소 주중에는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강은숙 씨가 새로운 원두를 시음하게 해주며 말했다. 오늘따라 슬퍼 보이시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냥 인생이 다 그렇죠 뭐. 서연이 지친 미소를 지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혼을 겪었거든요. 남편이 젊은 여자를 만났죠. 제가 무너져서 무릎 꿇고 빌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전 이 카페 덕분에 버텼어요. 일이 저를 붙잡아줬죠. 강은숙 씨가 컵을 닦아 선반에 올렸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께는 이곳이 있잖아요. 사장님만의 공간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녀에게는 이곳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거의 자기 것처럼 여기지만 오직 그녀에게만 속한 아파트도 있었다. 서류는 완벽했고 변호사는 믿을 만했으며 사업은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되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한 준비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 수요일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아침부터 격리부는 아수라장이었다. 국세청에서 대사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격리팀장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서연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저녁 7시까지 서류와 씨름했고 피로에 눈이 시큰거렸다. 마침내 마지막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껐을 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입구에서 졸고 있던 경비원만이 그녀에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10월의 저녁은 쌀쌀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웅덩이에 노란 얼룩으로 비쳤다. 서연은 코트깃을 세우고 몸을 움츠렸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는 텅 빈 아파트. 기껏해야 그녀가 들어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민준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카페는 아직 영업 중이었다. 9시에 문을 닫는다. 들러서 제대로 된 커피 한 잔 마시고 은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전부터 집이 아니게 된 그 차가운 공간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터였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 주소를 말했다. 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라디오를 켰다. 그녀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일과 지난 1년간 계속해온 이중생활에서 오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웃으며 남편의 냉랭함을 못 본 척하는 것 때로는 기력이 다한 것 같았다. 차가 익숙한 건물 앞에 멈췄다. 서연은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다. 아늑한 구석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고 손님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가 문을 밀자 머리 위에서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계피 향과 갓 내린 커피 향. 언제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을 되찾아주는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서연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테이블에는 5-6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다. 수요일 저녁치고는 적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었다. 창가에는 한 여대생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바 근처에는 노부부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은숙 씨는 바에 서서 커피 머신을 닦고 있었다. 서연을 보고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 없이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 서연은 그들을 보았다. 가장 구석진 곳, 먼 창가의 코너 테이블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남자와 여자. 그들은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목을 쓰다듬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젖히고 웃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테이블 램프 불빛에 반짝였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은 남자의 뒷모습과 여자의 옆모습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들을 알아보았다. 민준과 유나. 여기에, 그녀의 카페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울려서 온 카페에 다 들릴 것만 같았다. 은숙 씨가 그녀에게 달려와 팔꿈치를 붙잡았다. 사장님,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구석 테이블 쪽으로 고갯짓했다. 내 남편이에요. 저 여자랑. 은숙 씨가 재빨리 그쪽을 쳐다보고는 즉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리 와요. 칸막이 뒤로. 빨리요. 아직 당신 못 봤어요. 그녀는 거의 힘으로 서연을 바와 홀을 구분하는 높은 장식용 칸막이 뒤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테이블이 보였지만 서연 자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가슴에 모았다. 숨 쉬어요. 은숙 씨가 그녀의 손에 물 한 잔을 쥐어주었다. 깊게. 그렇죠. 한 번 더.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기침을 했다. 물이 목을 태우는 듯 했다. 점차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충격이 지나가자 차가움, 분노,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기묘하고도 초연한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은숙 씨, 그녀가 매니저의 손을 잡았다. 그들, 저 못 봤죠? 네, 확실히 못 봤어요. 저기서 벌써 30분째 저러고 있어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렇게 스킨십을 하고 은숙 씨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제가 쫓아낼까요? 방역 작업 때문에 문 닫는다고 할까요?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듣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칸막이 너머로 엿보았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과 유나는 서로에게 몸을 기울인 채 주변 세상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심지어 쾌활하게 들렸다. 최대 반년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확실해. 유나가 그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 친밀한 몸짓에 서연의 속이 뒤틀렸다. 만약 그 여자가 뭔가 눈치채면 어떡해? 아무것도 눈치 못 채 민준이 비웃었다. 우리 서연이는 단순해서 세상 물정 모르거든. 회사, 집, 회사,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내가 반년 가까이 집에서 거의 잠도 안 자는 것조차 눈치 못 챘다고. 서연은 아픔을 느낄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하다고, 눈치 못 챘다고. 이런. 하지만 아파트는 그 여자 명의잖아. 유나가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자기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손가락 끝에 입을 맞췄다. 우리 결혼한 지 8년이야. 법적으로 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여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지. 예금도 다른 자산도 없어. 푼돈 받으면서 격리로 일하고 침대 및 항아리에 비상금이나 모으는 여자라고.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서연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니까 민준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혼 소송을 걸면 법원은 나에게 아파트의 절반을 판결할 거야. 우리는 그걸 팔아서 돈을 나누고 내 몫으로 당신이 마음에 들어 했던 그 교회의 집을 사는 거지. 마당 넓은 집,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유나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지 벌써 상상이 돼. 넓은 부엌, 테라스,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 다 그렇게 될 거야.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이는 물론 좀 힘들어하겠지. 베개에 얼굴 묻고 울기도 할 거고. 하지만 그 여자 부모님들이 똑똑했으니까 분명 뭔가 남겨줬을 거야. 어디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계속 남의 돈이나 세면서 살겠지? 우리는 마침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고. 민준 씨, 유나가 장난스럽게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언제쯤 그 여자한테 말할 거야? 나 이제 숨는 거 지겨워. 우리가 함께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곧, 아가. 곧 두세 달만 더 그 여자가 아무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내가 기반을 좀 다지고 서류 처리 좀 할 시간만 줘. 그 여자가 저항할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리가? 순종하는데 익숙한 여자야. 기껏해야 울면서 가정을 깨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겠지? 하지만 난 이미 다 결정했어. 그녀의 아파트는 곧 내 것이 될 거야. 뭐, 절반이 내 것이니 사실상 마찬가지지. 그녀의 아파트는 곧 내 것이 될 거야. 이 문장은 마치 가게에서 빵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듯 너무나도 차분하고 평범하게 들렸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커피 머신이 놓인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은숙 씨가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조용히, 조용히. 쓰러지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숨 깊게 쉬어요. 저 괜찮아요. 서연이 손가락을 펴고 몸을 바로 세웠다. 그냥 생각이 좀 필요해서요. 그녀는 다시 엿보았다. 민준과 유나는 이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화면 속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만족스러운 얼굴로 보아 그것은 바로 그 집, 그녀의 삶의 폐허 위에 지어질 그들의 미래의 집 사진인 듯 했다. 사장님, 은숙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지금 나가서 소란 피우면 안 돼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고 저 여자는 순진한 양인 척할 거예요. 사장님만 더 힘들어져요.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란 피울 생각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요. 은숙 씨가 눈을 깜박였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으세요? 이미 하고 있어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녹음 앱이 이미 5분째 작동 중이었다. 음량 막대가 목소리에 맞춰 뛰고 있었다. 똑똑하시네요. 은숙 씨가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은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우길 수 있어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카메라. 문득 서연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우리 가게에 CCTV 있잖아요. 저 사람들 테이블 위에도 소리도 녹음되죠? 물론이죠. 4대 모두 영상이랑 소리 다 녹음돼요. 녹화 파일은 한 달간 보관되고 그 후에 삭제돼요. 은숙 씨가 봐뒤 창고에 있는 컴퓨터로 재빨리 걸어갔다. 지금 사장님 휴대폰으로 보내드릴게요. 몇 시부터 필요하세요? 저녁 6시 반부터 지금까지요. 그들이 말한 모든 거요. 은숙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1분 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요. 사장님 이메일로 보낼게요. 파일이 커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말씀으로 은숙 씨가 손을 내저었다. 말했잖아요. 저도 겪어본 일이라고. 그런 놈들은 다 똑같아요.
여자가 실증나면 버릴 수 있는 헝겊 조각인 줄 알죠. 서연은 다시 그들을 보았다. 민주는 이제 카페 한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숨지도 않고 유나에게 키스하고 있었다. 유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었다. 목가적인 풍경이었다. 두 연인이 자신들이 너무 어리석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제3자를 희생시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했다. 분노도 고통도 아니었다. 차갑고 절대적인 명료함이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그 최악의 상황이 그녀의 카페 구석에 앉아 그녀의 집을 빼앗을 계획을 짜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이 카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녀에게 자신만의 사업과 수입, 그리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아파트가 결혼 한참 전에 그녀 명의로 등기되었고 이혼 시 민주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말은 곧 그 계획이 실패할 운명이라는 뜻이었다. 파일이 도착했다. 은숙 씨가 알림이 뜬 서연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다 저장됐어요. 화질도 아주 좋아요. 그들의 비열한 목소리 하나하나 다 들릴 거예요. 좋아요. 서연은 파일을 저장하고 확인했다. 그렇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영상, 음성, 타임코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은숙 씨,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저들에게 가야겠어요. 그리고 은숙 씨가 이걸 휴대폰으로 찍어주셨으면 해요. CCTV 말고 그냥 휴대폰으로, 마치 우연인 것처럼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거라도 찍는 것처럼요. 은숙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실하세요? 물론이죠. 그럼 제가 먼저 발을 정리하고 저들 테이블 가까이 가서 테이블 닦는 척 할게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나오세요. 제가 찍고 있을게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럴게요. 서연은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자신을 비춰보았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머리를 정돈하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 화장을 고쳤다. 마스카라와 립스틱을 살짝 더했다. 더 나아 보였다. 차분하고 침착하고 강해 보여야 했다. 은숙 씨는 깨끗한 컵이 담긴 쟁반을 들고 천천히 홀로 나갔다. 민준과 유나가 앉은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 테이블을 닦고 설탕통과 냅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 확인하는 척하며 카메라가 구석 테이블 쪽을 향하도록 들었다. 그녀가 홀 건너편의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와도 좋다는 신호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완전히 평온함을 느꼈다. 어쩌면 충격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이제 연극은 끝났다는 깨달음 때문일 수도 있었다. 더 이상의 위장도 이중생활도 없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 지금. 그녀는 칸막이 뒤에서 나와 천천히 홀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부드러운 카페트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민준과 유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장밋빛 세상에 빠져 주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테이블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휴대폰을 꺼내 방금 받은 영상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음량은 최대로. 스피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아파트는 곧 내 것이 될 거야. 우리 서연이는 단순해서 세상 물정 모르거든. 민준과 유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마치 내부의 불빛이 꺼진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차분하게 녹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단 2마디를 내뱉었다. 차갑고 냉정하며 명확하게. 연극은 끝났어. 그러고는 손을 들어 위를 가리켰다. 그들의 테이블 위 천장에는 작고 검은 반구형의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녹화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짓을 따라 카메라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유나는 흐느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서연아, 서연씨. 그게 아니야. 민준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필요 없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난 다 이해했어. 너무나도 잘. 서연아, 잠깐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피했다. 이건 다 오해야? 우린 그냥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야. 난
난 다 들었어. 김민준, 서연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렸다. 한마디 한마디 전부. 그리고 녹음했고 카메라 영상도 있어. 화질이 아주 좋더라고. 당신의 비열한 목소리 하나하나 다 들릴 거야. 유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거대하고 공포에 찬 눈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 서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강타처럼 들렸다. 당신 계산이 틀렸어. 이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산 거야. 내 개인 돈으로. 당신은 단 한 푼도 1cm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준이 분노를 가장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결혼한 지 8년이야. 나한테 권리가 있어?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내 명의로 등기됐어. 모든 서류, 모든 영수증,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이건 분할 대상이 아닌 내 개인 재산이야. 어떤 변호사든 그렇게 말해줄 걸 뭐. 당신도 곧 직접 확인하게 되겠지만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마치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 같았다. 유나는 여전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파묻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넌 그냥 그렇게 민준이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목소리가 더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넌 엿들었어. 내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그건 불법이야. 여긴 내 사업장이야. 서연이 카페 홀을 손으로 가리켰다. 내 재산. 여기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실은 입구에 명시되어 있어. 모든 게 완전히 합법적이야. 그리고 그래, 여긴 내 카페야. 1년 전에 샀어. 당신이 더러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난 내 미래를 만들고 있었지. 민주는 얼어붙었다. 눈을 깜박이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내 카페라고. 내 거야. 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 그러니까 내가 작은 방이나 구해서 남의 돈이나 세면서 살 거라는 당신의 환상은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게 좋을 거야. 민준 씨, 유나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나가자. 여기서 나가. 그래, 나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명심해. 내일 아침이면 이 녹화 파일들은 내 변호사에게 갈 거야. 모레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아파트에서는 김민준 씨,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할 거야. 내 물건들은 가져가도 좋아. 나머지는 전부 내 거니까. 날 쫓아낼 순 없어. 민준이 갑자기 허리를 폈고 순간 서연은 그가 손을 휘두를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은숙 씨가 즉시 그녀 옆에 나타났다. 여전히 휴대폰을 준비한 채로. 거기도 내 아파트야. 난 거기서 8년을 살았어. 내 친절 덕분에 내 영역에서 살았던 거지. 그건 오늘로 끝났어. 서연아, 제발 들어봐. 민준이 갑자기 톤을 바꾸며 애원했다. 그는 다가가려 손을 뻗었다.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그냥 어리석은 대화였어. 우린 그냥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아니었어. 내게 다가오지 마. 서연이 손을 들었다. 시도조차 하지 마. 난 내 모든 말을 들었어. 세상 물정 모르는 단순한 여자라고. 베개에 얼굴 묻고 울다가 작은 방이나 구할 거라고. 그게 다 나에 대한 말이야? 그래. 8년 동안 너의 냉담함과 거짓말을 참아온 바보에 대한 말.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닥쳐. 그냥 닥쳐.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자 옆 테이블의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내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워. 널 보는 것도 역겨워. 8년이야. 김민준. 8년 동안 난 내게 충실한 아내였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 너의 잦은 야근, 너의 차가운 시선, 너의 변명들을 참았어. 그런데 넌 그 시간 내내 날 어떻게 등쳐먹고 길거리로 내쫓을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사장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은숙 씨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렇게 자신을 소모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사장님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은숙 씨 말이 맞다. 충분하다. 그녀는 할 말을 다 했다. 증거는 수집되었다. 계획은 명확하다. 나머지는 변호사와 법원의 몫이다. 한 가지는 내가 맞았어. 그녀가 다시 민준을 보았다. 난 정말 단순했어. 단순하고 순진했지? 우리가 혼인신고를 했으니 가족이라고 믿었어.
내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다행히도 내 순진함에는 한계가 있었지. 1년 전 내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을 때 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준비를 시작했어. 카페를 사고 내 앞가림을 했지? 왜냐하면 난 너와는 달리 미래를 내다보거든. 무슨 향수? 민준이 당황하며 되물었다. 난 절대 3월이었어. 넌 밤 11시 반에 집에 들어왔지? 내게서 달콤하고 역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 넌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했지? 3월에 당신네 부서는 저녁 회의가 없었어. 내가 회사 일정을 봤거든.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유나는 그를 불신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마 그는 그녀에게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다. 그러고 6월에는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었지. 2인분 저녁 식사에 비싼 와인. 넌 야근한다고 했고, 그 다음은 새 옷, 헬스장, 향수. 전부 전형적인 신호들이었어. 나도 눈뜬 장님이 아니야, 김민준. 다만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을 뿐이지. 난 행동했어. 그럼 너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던 거야? 유나가 갑자기 살아나 민준을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넌 그 여자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순진한 바보라고. 최유나, 닥쳐. 민준이 쏘아붙였다. 아니, 안 닥쳐.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넌 나한테 집을 약속했어.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멋지게 살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보니 자기 카페도 있고 아파트는 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넌 날 이용했어. 내가 널 이용했다고. 민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반년 동안 나한테 들러붙었잖아. 침 하나 흔들면서. 완벽한 아내가 되어주겠다. 아이도 낳아주겠다 약속했으면서 실은 그냥 아파트에 눈독 들인 거였잖아. 이런 게 유나가 핸드백을 휘둘렀지만 민준은 피했다. 그만. 은숙 씨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엄격해졌다. 서커스는 그만두시죠. 여긴 점잖은 곳입니다. 좋게 나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1시간 전만 해도 이 두 사람은 그녀를 발판 삼아 미래를 계획하고 키스를 나누고 교회의 집을 꿈꿨다. 그런데 이제는 뼈다귀 하나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들개들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한심한 광경이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 서연이 다시 입을 열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난 반년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나쁜 아내라서 내가 식었나? 나 자신을 탓했지. 그러다 깨달았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한테 있다는 걸. 너의 탐욕, 비열함, 비겁함에. 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이 식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 넌 날 이용하고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먹은 다음에 버리려고 했지? 하지만 계산을 잘못했네. 서연아, 제발. 민준이 다시 한번 시도했다. 목소리는 애처로워졌다.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나한테는 내가 날 바보라고 부르며 내 집을 빼앗을 계획을 짜는 녹음 파일이 있어. 내가 애인과 키스하는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고 좋은 변호사를 살 돈도 있고 아파트가 내 개인 재산이라는 철벽 같은 증거도 있어. 넌 뭐가 있지, 김민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그녀는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또각또각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리듬으로 울렸다.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섰다. 아, 그리고 아파트 열쇠는 현관 협탁 위에 두고 가. 오늘 밤이 거기서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거야. 내일 난 자물쇠를 바꿀 거니까. 내 물건은 일주일 안에 내가 있을 때 와서 가져가. 아니면 이정훈 변호사님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내 짐 싸는 걸 돕게 할 수도 있고. 빨리. 넌 못해. 넌 그럴 권리 없어. 있어. 그건 내 아파트고 결혼 전에 산 거야. 법적으로 넌 거기 손님이었어. 그리고 집주인을 강탈할 계획을 세운 손님을 문 밖으로 내쫓을 권리는 나한테 충분히 있지.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마침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손은 떨렸고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혈관을 타고 흘렀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지난 1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조용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숙 씨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들 갔어요. 여자가 먼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남자는 1분 더 앉아 있다가 나갔고요. 부탁하신 대로 전부 비디오로 찍었어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장님, 정말 멋졌어요. 여왕처럼 당당하셨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여왕, 그렇다. 오늘 그녀는 바로 그런 기분이었다. 희생자도, 속은 안 해도, 등쳐먹고 버려질 수 있는 순진한 여자도 아닌 자기 삶에, 자기 집에, 자기 미래의 여왕. 그녀는 택시를 잡아 주소를 말했지만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변호사 이정훈 선배에게로. 그는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서연이에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서연아. 무슨 일 생겼어?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아파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녹음 파일, 비디오, 증인 다 있어요. 이혼 소송 걸어야겠어요. 내일 당장.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와, 기다리고 있을게. 빠르고 깨끗하게 처리하자.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낡은 건물에 있었다. 서연은 3층으로 올라가 익숙한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가 직접 문을 열었다. 키가 크고 백발에 안경을 쓴 친절하고 지친 얼굴이었다. 들어와, 서연아. 차, 커피요. 진하게 부탁해요. 그들은 서류장으로 가득 찬 그의 사무실에 앉았다. 이정훈 변호사는 주전자로 커피를 끓였다. 그는 커피 머신을 인정하지 않는 구식 사람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파일들을 열었다. 잘 들어주세요. 이건 오늘 제 카페에서 녹음된 거예요. 그녀는 오디오를 틀었다. 민준의 목소리. 우리 서연이는 단순해서 세상 물정 모르거든. 그녀의 아파트는 곧 내 것이 될 거야. 그 다음은 카메라 영상. 민준과 유나가 테이블에 앉아 키스하고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 그 다음은 은숙 씨가 찍은 영상. 서연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들의 반응, 변명하려는 시도. 이정훈 변호사는 말없이 들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고 다시 썼다. 서연아, 이건 철벽 같은 증거야. 영상과 음성으로 증명된 불륜, 재산 탈취 계획. 이런 증거가 있으면 이혼은 2-3달 안에 빠르게 진행될 거야. 아파트는 내 것이 될 거고. 실제로 결혼 전에 구입했잖아. 내가 등기할 때 내가 직접 서류를 확인했었지. 그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 카페는요. 카페도 내 거야. 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후에 내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잖아. 그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사업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자금을 댔어. 그는 그 존재조차 몰랐잖아. 제가 수입을 숨겼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소용없을 거야. 넌 모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고 모든 게 깨끗해. 그리고 넌 개인 사업을 할 권리가 있어? 법은 내 편이야.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진하고 씁쓸했다. 지금 꼭 필요한 맛이었다. 선배, 그가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는 생각에 잠겼다. 별일이 다 있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해. 하지만 너에겐 보호 장치가 있어? 녹음 파일, 증인, 그리고 변호사인 나. 만약 그가 무언가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내가 직접 그가 처벌받도록 할게. 협박, 위협은 형사처벌 대상이야. 알겠어요. 이제 전 뭘 해야 하죠? 내일 내가 이혼 소송장을 제출할게. 사유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명시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그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할 거야. 판사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건을 심리할 거고 증거를 고려하면 2달 정도 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갈등을 피하도록 해. 만약 그가 아파트로 돌아오려 하면 들여보내지 마. 경찰을 불러. 너에겐 증인이 있어? 이웃들, 은숙 씨, 카페 손님들. 침착하게 행동해. 너를 비난할 빌미를 주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선배. 1년 전에 선배가 아니었다면 전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남았을 거예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를 구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현명하게 행동하는 여자는 드물어. 대부분은 히스테리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다가 생계수단도 없이 남게 되지. 그들은 커피를 마저 마시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이정훈 변호사는 내일 점심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단계마다 서연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밤 11시. 길고 끝없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 하마터면 잃을 뻔했지만 절대 잃지 않을 그녀의 집. 현관은 조용했다.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5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문을 열었다.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준이 집에 있는 것이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가 코트를 걸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탁상 램프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잿빛이고 수척했다. 서연아, 말하지 마. 그녀가 손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내일 내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좋아. 내일 난 자물쇠를 바꿀 거고 내 물건은 일주일 안에 와서 가져가. 서연아, 제발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유나, 걔가 먼저. 상관없어. 누가 시작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어. 넌 성인이고 내가 결정을 내렸어. 넌 내 아파트를 어떻게 뺏을지 논의했고 날 바보라고 불렀어. 그건 그 여자가 아니라 너야. 그리고 이걸로 끝이야. 민준이 일어서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열쇠로 잠근 후 침대에 앉아 관자놀이를 손으로 눌렀다. 조용했다. 지난 1년의 모든 소음과 혼란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너무나도 조용했다. 오직 그녀와 방과 창문의 달빛만이 남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서연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아침은 7시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잠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카페, 유나와 함께 있던 민준, 그들의 창백해진 얼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그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준은 떠났다. 현관 협탁 위에 아파트 열쇠, 우편함 열쇠, 공동 현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부탁한 대로 그는 열쇠를 두고 갔다. 쪽지 한 장 없었다. 서연은 열쇠를 집어 손에 쥐었다. 이걸로 끝이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오전 9시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서류 준비됐어. 와서 서명하면 바로 법원에 제출할게. 그녀는 30분 후에 도착해서 소장과 위임장에 서명하고 모든 녹화 파일 사본을 첨부했다. 이정훈 변호사는 모든 것을 서류철에 넣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법원의 호출을 기다리자. 보통 2대 3주 후에 심리가 잡혀. 증거를 고려하면 모든 게 빨리 끝날 거야. 서연은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절차가 시작되었다. 다음 순서는 자물쇠 교체였다. 기사님은 1시간 후에 도착해서 30분 만에 실린더를 교체했다. 이제 민주는 원해도 들어올 수 없었다. 저녁에는 카페의 은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은숙 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천만에요. 아, 그리고 여기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보시던데요. 혹시 확장할 계획 없냐고요? 그분이 부동산 중개인인데 카페 하기에 좋은 매물을 알고 있대요. 저렴하게 임대 나왔다고.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확장. 두 번째 카페. 1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분께 제 번호 좀 전해주세요. 한번 볼게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매달린 듯한 이상한 한 주가 지났다. 서연은 직장에 나가 격리 업무를 처리했다. 사무실에서 민주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휴가를 낸 것 같았다. 유나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녀가 퇴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서연은 매물을 보러 갔다. 약 10평 남짓,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창문도 컸다. 위치도 훌륭했다. 사무실 건물, 주택가, 근처에 학교까지.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걸로 할게요. 그녀가 중개인에게 말했다. 계약서 준비해주세요. 2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 심리는 11월 말로 잡혔다. 재판 당일은 춥고 흐렸다. 서연은 어두운 원피스에 코트를 입고 화장을 최소화하는 등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이정훈 변호사가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다. 민주는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그는 늙고 수척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지친 눈의 여성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았다. 박서연 씨와 김민준 씨의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피고,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준은 머뭇거렸다. 네, 인정합니다. 원고는 또한 아파트를 결혼 전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피고는 아파트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재판장님, 해당 아파트는 박서연 씨가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 혼인은 201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혼인 3년 전입니다. 가족법에 따라 이러한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여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금이체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불안하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서 8년간 거주하며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그가 수리에 자금을 투자했다는 증거, 영수증, 계약서, 고지서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론은 기각합니다. 아파트는 박서연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오 판사가 메모를 했다. 판결합니다. 혼인을 해소한다. 아파트를 박서연 씨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다. 가전제품은 동등하게 분할하고 피고는 10일 이내에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그녀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이 성립되었다. 서연은 솜을 밟는 듯한 다리로 법정을 나섰다. 이정훈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 이제 자유야. 그녀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11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서연은 미소 짓고 있었다. 자유.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민준이 뒤따라 나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바보였어. 그래, 바보였지. 하지만 그거 알아? 내 진짜 얼굴을 제때 보여줘서 고마워. 덕분에 오직 나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난 정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어. 늦었어. 김민준. 내 갈 길가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두 번째 카페 나늑한 구석 2호점은 1월에 문을 열었다. 1호점보다 더 밝고 넓어서 훨씬 더 멋진 공간이 되었다. 사업은 번창했다. 두 카페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을 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 그녀는 1호점 카페에 앉아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호감 가는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카푸치노 한 잔이랑 사과 슈트루델 하나 주세요. 네, 물론이죠. 은숙 씨가 미소 지었다. 슈트루델은 갓 구워서 신선해요. 남자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다. 저분은 윤지후 씨예요. 은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건축가인데 3주 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카푸치노랑 슈트루델을 드세요. 그리고 가끔 사장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서연은 웃어넘겼다. 설마요.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는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4월, 바리스타가 30분간 자리를 비워 서연이 주문을 받고 있을 때 윤지후 씨가 그녀를 불렀다. 저기, 죄송한데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제 가게 맞아요. 정말 멋진 카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분위기, 커피, 디저트, 모든 게 최고예요.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계속 여기로 다시 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그리고 그가 머뭇거리며 안경을 벗어 닦았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랑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커피를 드시니까 혹시 어디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멈칫했다.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데이트 신청이었다. 이혼 후 그녀는 남자나 데이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오직 일, 카페, 미래에 대한 계획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흔들렸다. 이 남자는 진실하고 좋아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민준에게서 보았던 그런 계산적인 빛이 없었다.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될 거 없죠? 그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저녁을 함께 했다. 지후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카페에 대해 물었으며 주에 깊게 들어주었다. 말을 끊거나 자랑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저녁 도시를 산책했다. 4월은 따뜻했고 나무에는 잎이 돋아나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봄 내음이 가득했다. 다리 위에 멈춰 서서 한강을 바라볼 때 지후가 말했다. 있잖아요. 저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죠.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니 이게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전 더 행복해졌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서연이 고백했다. 반년 전에요. 남편이 아파트를 뺏으려고 했고 애인도 있었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했죠. 강인하시네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몰래 카페를 사고 제 앞가림을 했죠. 그가 본색을 드러냈을 때 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현명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중에 고통받는데 당신은 준비를 하셨군요. 똑똑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그들은 몇 번 더 만났다. 지후는 서두르지 않았고 압박하지 않았으며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했다. 5월에 서연은 세 번째 카페를 열었다. 아늑한 구석 3호점은 아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지후가 인테리어 설계를 도와주고 스케치를 그려주고 테이블 배치나 조명 설치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서연이 설계도를 보며 말했다. 혹시 제가 4호점을 열게 되면 맡아주실 수 있나요? 기꺼이요. 다만 전 보수를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요? 당신 카페에서 평생 무료로 식사하는 걸로요. 두 사람은 웃었다. 6월에 지후가 청혼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레스토랑에서의 화려한 청혼이 아니었다. 그냥 그의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보고 있을 때였다.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최근에 이혼하신 거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파트 때문도 돈 때문도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당신 때문에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가슴속에 온기가 퍼져나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돈의 원천이나 아파트 주인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서. 지후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아직 새로운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상처가 너무 생생해서요. 물론이죠. 전 서두르지 않아요. 우린 그냥 의무나 압박 없이 서로를 알아가며 만날 수 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분주하지 않게 계속 만났다. 서연은 일하고 사업을 키웠다. 지후는 조언으로 돕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했고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8월에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다. 거리에서 우연히. 그는 혼자 걷고 있었고 구부정했으며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늙고 수척해졌으며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보고 멈춰섰다. 서연아, 안녕. 김민준 씨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이제 카페가 3개야. 가을에 4번째를 열 계획이고. 잘 됐네. 그가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난 마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변두리에서 방 하나 얻어 살고. 윤하계는 지난 겨울에 날 떠났어.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안 됐네. 아니, 안타까워하지 마. 그게 맞아. 내가 바보였어. 넌 속여 넘길 수 있는 순진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넌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했어. 난 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았어. 그냥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지? 헛되지 않았지? 저기 그냥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넌 좋은 아내였는데 난 나쁜 남편이었어. 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알아. 이미 만났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다행이다. 정말. 행복해라, 서연아. 그럴게. 잘 가, 김민준 씨.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에는 돌아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을에 서연과 지후는 산으로 휴가를 떠났다. 산기슭에 작은 집을 빌려 숲을 산책하고 담요를 두른 채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다. 어느 날 저녁, 벽난로 옆에 앉아있을 때 지후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 씨,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고 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나와 결혼해줘요. 상자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단순한 금반지가 있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다. 서연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네, 그녀가 말했다. 네, 결혼할게요. 그들은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화려한 결혼식이나 수백 명의 하객 없이 오직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은숙 씨, 이정훈 변호사, 지후의 친구 몇 명, 서연의 동료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다늑한 구석 뒤로점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은숙 씨가 잔을 들었다. 우리의 박서연 사장님을 위하여. 힘들었을 때 무너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새로운 삶을 일군 것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찾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 진짜 남자인 윤지후 씨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고 박수를 쳤다. 서연은 이 행복한 얼굴들, 곁에 있는 지후, 그리고 자신의 아늑한 카페 홀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녀는 집에 와 있었다. 마침내 집에. 1년 후, 그녀는 1년 전 민준과 유나를 보았던 바로 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지후가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여름 테라스와 어린이 공간이 있는 가장 큰 5호점 카페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다.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고 여기엔 긴 발을 놓고 그리고 여기엔 서연은 창밖을 보며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창밖에는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솜털 같은 눈의 사람들은 목도리에 몸을 감싸고 제 갈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도시는 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그녀에게는 계산 없이 그저 그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일군 사업이 있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의 요새이자 집인 아파트가 있었다. 친구들, 계획, 꿈이 있었다. 진짜 삶,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엔 큰 샹들리에를 달 수 있겠어. 지후가 설계도를 가리켰다. 서연 씨,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샹들리에, 좋은 생각이야. 주문하자. 그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고 다시 설계도로 돌아갔고 서연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1년 전 그녀는 칸막이 뒤에 서서 남편이 자신의 미래를 훔칠 계획을 짜는 것을 들었다.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지고 손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카페에 앉아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인생은 한 바퀴 돌아 그녀가 있어야 할 곳, 집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